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 정말 알아야 하고 꼭 공부해야 하는 경제 이야기, 그것을 들려드리고자 저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을 론칭했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정보는 돈이 되죠. 그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또 굴려나가야 할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픈된 공간인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의견에 제가 답을 일일이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와 함께 소통하는 유일한 이곳 김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멤버십 경제스쿨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또 단독으로 공개하는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정말 알 수 없어요. 왜 그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왜 그것이 가치를 가졌는지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나리자의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하면 최소한 1조 원 정도의 가치는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이제 팔면 그 정도의 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모나리자가 도대체 왜 1조 원의 가치를 가졌을까요? 모나리자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나리자를 갖고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좋아할까? 모나리자에 눈썹이 없어서 좋아하는 것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저걸 좋아하는 것일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도대체 왜 가치를 가졌을까?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금의 실질적인 용도? 뭐 금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하긴 뭐 금을 가지고 뭐 무언가를 제조할 때 쓸 수 있기는 하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는 그런 뭐 용도가 꽤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금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의 가치를. 금의 가치는 사실은 금반지를 만든다든가 뭐 금 목걸이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금반지를 끼고 금 목걸이를 낄까? 알 수 없는 거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가졌다고 믿을까? 알 수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남태평양의 이 돌화폐 말씀을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화폐인데요. 이게 정말 돌이에요. 커다란 돌을 깎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화폐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가치가 크다고 믿었대요. 이 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커다란 돌을, 이 돌을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이 집은 부자인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섬에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한 부자가 배를 타고 다른 섬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 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거죠. 큰 화폐를 만들어서 이제 배에다가 싣고 돌아오는 중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빠진 거죠. 근데 바닷속에 그게 있는 거죠. 그렇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그 배 타고 같이 본 거예요. 재밌는 거는. 사람은 살아온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부자는 그 돈을 가진 겁니까? 안 가진 겁니까? 그건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돈 화폐를 가진 것일까? 안 가질 것일까? 그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설은 뭐냐?
그 사람은 부자인 겁니다. 엄청난 부자로 계속 대우를 받았대요. 왜? 그 바닷속에 빠졌어도 어쨌든 있는 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건 집 앞에다 그렇게 세워놓는 것인데, 네. 그게 집 앞에 있으나 바닷속에 빠져 있으나 뭐 있는 건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은 여전히 부자였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는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지폐를 쓰든 아니면 신용카드를 쓰든 스마트머니를 쓰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냥 전기 신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뭐냐? 그냥 믿음인 거죠. 그렇게 믿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얍섬의 돌화폐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나리자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나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 것이나 다 그런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생물종의 불가사의한 측면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의 무슨 공동체처럼 느끼는 것, 이것도 다 사실은 호모사피엔스의 불가사의한 어떤 측면인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두뇌 속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것.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가치는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1비트코인당 5,000달러였다가 그 이전에는 뭐 300달러였다가 널뛰기를 하는 그런 조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암호화폐 값은 앞으로 더 오를까요? 정말 알 수 없지요. 다만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2,100만 개로 고정이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요는 널뛰기를 할 텐데 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요를 늘리는 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최고의 위험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자금 유동성이 좋아지면 그 가격이 뛰게 됩니다. 유동성이 나빠지면 값이 추락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비트코인의 수요의 성격이거든요. 글로벌 자금 유동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수요가 늘고 가격은 높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면 달러에 대한 수요와 반대인 거죠.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 경제 제재는 기존의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같은 나라 또는 제재를 당할 수 있는 이란이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존의 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 미국 정부가 또는 미국 연준이 개입할 수 없는 다른 시스템으로 자금 거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비트코인이고 또 암호화폐, 다른 암호화폐 시스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비공식적인 은행 시스템이 아닌 비은행 자금 거래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전쟁이라든가 독재 정권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요, 재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의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재산 도피도 하게 되는 거고 뭐 철저하게 막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재산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숨기는 겁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거래가 다 금지가 돼 있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값을 올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값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 예. 금리를 연방은행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자금 사정을 나쁘게 만든다. 그 경제를 악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위험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들의 값인 거고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값이 오르는 게 안전 자산들인 겁니다. 그 안전 자산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달러 같은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또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 이럴 때는 안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위험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요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수요를 높이는 요인, 또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혀 별개의 존재인 거예요.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까 하면서 지금 시험 사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할 거면 그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할 건지 이것을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CBDC라고 부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부르는 거. 이건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과 암호화폐는 이건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돈을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지갑, 그 앱을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앱을 이제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앱을 가지고 각자 스마트폰에다가 다운을 받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은행에 있는 돈들이요. 그 돈들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 앱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한국은행에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한국은행은 시중은행들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에다 계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시중은행하고 거래를 하지 한국은행하고 거래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걸 발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국은행에 계정을 트고 그 한국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저축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정확히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에도 도매 방식이 있고 소매 방식이 있는데 소매 방식을 하게 되면 바로 국민 각자가 한국은행 지갑을 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갑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슈퍼 가서 물건을 살 때 거기에서 그냥 출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카드에 연결시켜서 그대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뭐 그 스마트폰을 태그를 해서 그냥 지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는. 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금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몇 %인데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건 뭡니까?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거래를 하는데 그 기준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3몇 %인데 기준금리를 1%대로 낮췄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다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1%라고 하는 낮아진 금리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중은행을 끼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한 효과가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최종적인 방식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암호화폐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암호화폐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으면 이거는 중앙은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100만 개라고 하는 발행량이 딱 고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래하는 데에도 한국은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것은 화폐 발행량을 한국은행이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화폐 발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 소비자들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더 대출해 주세요 하고 대출 신청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한국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폐 발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거는 화폐 발행량을 정부가 금리, 기준금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양적 완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분노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정부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고정을 시켜야 돼. 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내놓은 거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비트코인을 냈느냐? 이거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비밀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CBDC는 어때요? 한국은행이 모든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정보는 전부 한국은행이 그야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지금은 그 정보가 시중은행들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권력자가 보고자 한다면 그 영장을 받아서 계좌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데 CBDC가 되게 되면 한국은행의 모든 사람들의 계좌가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계좌 정보는 그야말로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을 그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또 개인의 재산 상태를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CBDC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사실은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제는 틀렸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화폐의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화폐 대신 이걸 써라. 기존의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거 대신에 요걸 쓰세요. 라고 해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걸 내놨죠. 비트코인이 거기에 이제 출발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의 화폐들이 등장을 했어요. 화폐로 쓰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폐로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화폐로 쓰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 쓰지 않는 게 아니고 화폐로 쓰기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이게 너무 가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위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왜? 이게 위험 자산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가 위험해지면 가치가 폭락하는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늘 옆에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투자자들만 이걸 갖게 되는 거죠. 네.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만 갖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냐? 안전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달러하고 가치를 연동시켜 놓은 그런 암호화폐들입니다만은 이거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폐로 쓰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죠. 만약에 이런 암호화폐로 불리는 이 수단들이 정말 달러를 대체하고 엔화를 대체하고 유로를 대체할 정도로 정말 거래 수단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정치가 이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달러가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요. 또 엔화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또는 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정책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 코로나 상태가 되고 그래서 세상이 멈춰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부는 어떤 수단을 쓰나요? 당연히 돈을 풀잖아요. 돈을 푸는 거죠. 그 돈을 푸는 정책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정부가 내놓는 돈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책의 효과가 먹혀드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또 한국 원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무용지물일 정도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화폐 기능을 하게 되었다라면 그럼 중앙정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방치를 할까요? 그러면 경제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허용을 할까요? 저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중앙은행이 뭐 돈 가지고 뭐 장난하고 정부가 빚내서 뭐 이 경제정책을 펴고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암호화폐가 정말 제대로 된 화폐로 자리 잡는 것을 저는 좋아하죠. 하지만 현실의 정부는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 정책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일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없어지는 것을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폐가 되기는 어렵다. 첫째는 너무나 값이 들쭉날쭉하고 거기다가 너무 위험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령 그것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를 중앙은행이라든가 또 정부 정책 담당 부서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켜 버렸듯이 다른 나라들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암호화폐의 그 기반이 되어 있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의 활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이것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저는 사용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도입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되면요, 정말 정부 당국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의 재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미국에서 이 CBDC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편리하기는 하지만 도입된다고 했을 때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기술적으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의 지갑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들을 아주 철저히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을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긴 시간 동안에 암호화폐가 현재 지금 어떤 상태고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비슷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